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김상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요. 각 당의 주요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해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한국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 1월입니다. 설도 지나지 않았죠? 새해를 맞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요. 우리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으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는 4월 총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각 당을 대표해서 참석한 토론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권성동 의원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인영 의원 나왔습니다. 정의당 나라살림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석 의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전문가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 그리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두 분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드리고요.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이어서 토론자 간 자유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이어서 전문가 패널이 보충 질문한 순서로 진행합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되도록이면 토론 주제 범위 안에서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한국 경제 활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 경제는 급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작년 말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중국의 성장률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세계적인 저유가 현상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다양하고 또 그 파장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경제의 활로는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각 당의 답변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봤으면 합니다. 각 토론자에게는 모두 9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발언은 가급적 2분 이내로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요. 먼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께서 답변 시작해 주시죠. 예. 작년 한 해는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등으로 여건이 어려웠습니다마는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바람에 2.6%의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금년 들어 대내 여건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저유가의 지속 등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내적으로 볼 경우에는 IT, 조선, 철강, 해운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사상 최초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공공, 교육, 노동, 금융 등 4대 부분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도 하루빨리 완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서는 재정 건전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중장기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라든가 기업부채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는 타이밍이고 심리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수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들이 제때에 입법화되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을 조속히 입법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박근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답변하시죠. 네, 한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힘듭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와 중국 경제의 부진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가 둔화되고 내수가 침체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가계소득 증가율이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만을 운용해온 결과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과 부자의 세금은 줄여주고 또 대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는 풀어준 반면에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잣대를 세워서 비정규직과 쉬운 해고를 늘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더 나아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만 500조로 늘어났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채 1160조가 되었습니다. 또 세금은 줄어서 국가부채는 1050조까지 급격하게 증대했을 뿐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자영업은 문을 닫고 또 서민과 중산층의 가정 그리고 국가 재정은 파탄나게 됩니다. 이제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단호하게 벗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비정규직과 쉬운 해고는 과감히 줄이고 또 임금과 일자리와 투자로 사내 유보금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서 법인세에 대한 재벌의 특혜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내수를 진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순환의 경제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도 줄이고 서민들의 복지를 증대해서 가계 부채의 부담도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그리고 대형마트와 자영마트가 상생 공존하는 공유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안정시켜 소득을 증대하는 고용과 소득주도 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재벌 중심의 무능한 경제에서 서민 중심의 유능한 경제로 가는 길입니다. 네, 그러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 답변하시죠. 네,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이 공히 말씀하셨듯이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비 절벽, 고용 절벽, 수출 절벽, 그리고 성장 절벽 등 온갖 절벽에 둘러싸여서 빈사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낡은 경제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운영해왔던 재벌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 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부채에 의존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재벌 대기업 지원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낡은 성장 논리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 운영 방식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투자와 수출, 대기업 이윤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민간의 소비와 내수 중심의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금은 올리고 일자리는 늘리고 이윤은 나누고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간 성장을 위해 파이를 키우는 데만 몰두했다면 이제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돼야 됩니다. 금수저, 흑수저가 가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고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며 결과적으로 돈이 돈을 벌고 돈이 권력이 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헬 조선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땀 흘린 대가는 공정해야 합니다. 시장 경쟁에서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의 길이 곧 경제활성화의 길입니다. 경제민주화 없이 경제활성화를 부르짖는 것은 바로 낡은 경제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한국 경제의 위기 탈출의 해법입니다. 네,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 경제 위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시지만 정부의 경제 운영 방식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자 간 자유 토론으로 이어지는데요. 발언 시간은 토론자에게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 7분 정도씩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번 발언하실 때마다 시간을 좀 짧게 하셔서 여러 번으로 나눠서 발언하시는 게 앞에서 못다한 얘기를 뒤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발언은 순서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께서 하시겠지만 그 후부터는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언하셔도 됩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부터 자유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만 기업하기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2년간 연평균 9조 원의 법인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재벌이 가져간 금액은 연평균 5조 3천억 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조 3천억 원에 비해서 무려 1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규제 완화도 15,200건 중에서 이제 14,700건이 700건으로 총 600건가량 감소했습니다. 정경련과 경제단체가 요구했던 규제 완화 237건 중에 196건을 이미 해결해 주었습니다. 83%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치 노동개혁이 되지 않아서 한국 경제가 침체한 것처럼 호도합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민을 선동하고 거리에서 서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공공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말하지만 재벌개혁이란 글자는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세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사내유부금이 710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중에 30대 재벌의 경우 330조에서 500조가 넘어서 무려 4년 사이에 50% 이상의 사내유부금이 급증했습니다. 사내유부금이 50% 급증하는 사이에 투자는 3.5%만 늘어났습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대기업이 재벌이 40개에서 49개로 늘었습니다. 계열회사는 1,100개에서 1,600개로 늘었습니다. 자산은 990조에서 1,600조로 증가했습니다. 1조당 종업원 수는 1,023명에서 이제 그 반면에 870명 줄었습니다. 6년 사이에 14.4%가 감소한 겁니다. 몸집은 50%가 커졌는데 고용의 기여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래도 재벌개혁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네, 재벌개혁이 시급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이신데요. 누가 다음에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박원석 의원께서 예.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죠.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국민행복 시대를 내걸고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걸고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 인수위 초기부터 사실상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 민주화 공약 그리고 복지 공약이 폐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이 제가 찾아보니까 18개더라고요. 이 중에 국정과제로 반영하지도 않고 완전히 생략한 공약이 4개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생략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 이 공약 실종돼 버렸습니다. 두 번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즉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 그리고 재벌 대기업 오너의 범죄에 대해서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 이런 공약도 실종돼 버렸습니다. 세 번째,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태원 회장 얼마 전에 사면됐었죠. 그리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국정과제에서 아예 실종돼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는 포함됐지만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도 있습니다. 무려 6가지에 해당하는데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재벌 총수의 전횡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법안, 재벌 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법안들은 이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민주화 공약이 경제민주화 추진 법안으로 반영돼서 통과된 것은 신규 순환, 재벌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한도 축소 2가지뿐입니다. 최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법안으로 대거 반영돼서 이행됐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아니었고 19대 국회에 들어서서 야당이 주장해서 어렵게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렇듯 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경제민주화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의 양극화, 불평등의 구조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한국 경제 활성화에, 한국 경제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재벌개혁을 강조했고요. 지금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강조하셨는데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매는 한꺼번에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뒤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저희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기본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개혁 5법을 제안을 했고 또
이 서비스 산업 발전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또 기업 활력 제고법 등의 경제 활성화법을 제안했습니다만은 야당은 정부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목 잡고 한번 해보라라고 이렇게 허용을 안 합니다. 우리가 다수당이 되고 집권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정책을 갖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선거 때 심판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정부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이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니, 임금을 상승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된다 그런다면 그거 못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의 주장, 소득주도 성장론의 야당 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득을 인상시키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상승하고 소비가 증가되고 이로써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에서는 임금 인상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가 됩니다. 투자 감소가 일어나고 고용 감소가 일어나서 경제가 둔화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업 입장에서 임금 상승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 기지를 국내에 안 두고 해외로 이전합니다.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1억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청업체에 납품 단가 후려칩니다. 그 책임을 전부 중소기업에다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생태적 측면에서 봐도 야당의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88%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부담으로, 경영상의 부담으로 증가가 돼서 폐업을 하거나 고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같이 대규모의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모든 물건을 다 생산하기 때문에 임금을 상승시키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 소비를 해서 경제가 성장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오히려 해외 수입이 증가가 돼서 국부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혀 현실성도 없고 논리적인 근거도 없는 이런 허구의 주장을 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경제 문제화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 관련해가지고 18개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정부 들어서 20개 국정과제로 정리를 해서 13개에 대해서는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6개는 국회에 제출돼서 여야 간에 논의 중에 있고요. 1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은 역대 모든 정부가 하지 못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고요. 신규순환 출자 금지해서 연결고리수를 한 2만 개에서 지금 100개 이하로 이렇게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경제민주화 입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가를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민간합동 TF 구성해서 하도급하고 유통부분 조사했더니 중소기업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성화의 대체제이지 경제민주화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를 하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현실성이 없고 또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부분 입법이 됐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하시죠. 재벌 개혁을 외면한 경제민주화는 가짜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 민주화, 재벌 개혁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노동의 민주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입니다. 기업이 살아나면 노동자의 삶도 개선되고 가계소득도 더불어 증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보수정부에서 기업소득은 연평균 9.5%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해 가계소득은 2.9%만 증가했습니다. 노동소득은 3.2%가 증가한 것에 반해 자영업자는 0.3% 아예 감소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더 심합니다. 2013년 경영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2%인데 중견기업은 4.1%로 또 대기업은 4.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대기업의 눈에 중소기업은 여전히 밥일 뿐입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영수증 떠넘기기, 결제기일 미루기, 신기술 가로채기, 중소기업 업종 잡아먹기 등의 결과입니다. 이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100대 90이었다면 지금은 100대 60으로 더 나빠진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를 이루었다. 재벌개혁 없이 기업을 성장시켰다. 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예, 지금 1,800만 노동자 중에 월 200만 원을 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거의 9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만큼 심각한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 문제가 우리 노동시장에 있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적정한 수준으로의 임금 인상 없이 경제 성장하기 어렵고 내수가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의 이윤 중심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 중심으로 새롭게 성장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경제를 보면서 기업의 시각으로 경제를 보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특히 선진국들이 가계소득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실질임금을 인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전혀 논리적 근거도 없고 현실적인 근거도 없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고요. 이건 ILO나 그 세계적인 경제기관들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라는 점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 이행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8개 공약 중에 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게 4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는 재벌들의 그런 잘못된 경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가법 위반에 대해서 집행유예 형량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런 입법사항도 아예 제외되었고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도 아예 제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 공약 중에 20대 국정과제 중에 포함됐던 그 과제들 중에서도 6가지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국회에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이제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각 당의 경제정책을 얘기하고 평가하는 자리인데요. 저는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개혁 문제하고 경제민주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제민주화 공약 내건 것 중에 일부 국정과제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라는 것이 100% 다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있는지 또 그런 과제를 수행했을 경우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국정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벌 개혁도 시장 경제 원칙과 자본주의 원칙에 부합되게 재벌을 개혁해야지 야당의 주장처럼 재벌을 해체하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재벌 개혁을 부르짖었던 분들이 왜 노무현 정부 때는 현재보다도 경제 민주화 정책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까? 그만큼 경제는 현실이고 자칫 잘못 운영하다가는 교과사리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하지 못했던 경제 민주화 정책을 약속한 대로 한 65%는 이행을 했고 35%는 지금 이행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지고지순한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주장했던 경제민주화의 폐해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민주당의 홍종학 의원이 면세제 면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를 했어요. 이것도 경제민주화한다는 명목을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까? 이거 현실을 모르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나타난 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법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소유할 경우에는 100%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SK 계열사가 멜론이라는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100% 소유 못한 데서 팔라 그래가지고
애국계 업체에 팔았습니다. 이게 불과 5년 만에 다시 카카오가 인수를 했는데 3천억에 판 거를 카카오가 1조 6,500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과도한 경제 민주화 주장의 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한 정책은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참고로 지금 권성동 의원은 남은 시간이 45초입니다. 나중에 발언하실 때 참고하셔서 예.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우리의 시각을 미국으로 잠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기간 동안 실업률을 10%에서 5.9%로 떨어뜨렸고 연평균 2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서 4년간 10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가도 30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핵심은 기업과 부자의 돈으로 중산층을 살린다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오바마 노믹스의 경제정책 덕분입니다. 우선 자본소득세와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23%에서 28%까지 높였습니다. 또 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에도 일회성 과세를 14% 부과했습니다. 4세 미만의 유아학교에는 7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고 5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세액공제를 3배 이상 확대했으며 맞벌이 부부에게 500달러의 세액공제도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떠넘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2년제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할 계획도 만들고 410억 달러를 투입해서 낡은 주택을 재개발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이 휴직 조각이 되었고 또 정부가 나서서 빚도 않고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과도 참 대조적입니다. 이른바 텐텐, 즉 최저임금 10불로 상징되는 임금을 올려 가계 소득을 늘려주려는 이런 노력과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4대 강과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 비리로 국가 재정만 낭비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오바마의 경제 살리기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재벌 감세가 아니라 부자 대기업의 증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철저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학교, 고속도로, 교량 등 사회기관시설에 대해 집중 투자하면서도 신뉴딜이라고 불릴 정도의 대대적인 국책공사를 하면서도 그 핵심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데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재벌만 감싸고 돈 게 아니라 철저히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를 좋게 만들고 소득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일자리를 늘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비정규직만 확대되고 있고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노동개혁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정규직의 과부하를 해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비정규직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더 확대해서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 노동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이 중장년 노동자들에게 임금 피크제를 강요해서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계획하는 그런 계획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 70%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에 감세해주면 일자리 늘어날 거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되돌아보자면 투자는 제자리 걸음이고 고용도 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늘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싸구려 일자리, 그야말로 질 나쁜 일자리만 잔뜩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의 질을 더 악화시키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하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그런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계획은 절대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법안들도 아니고 그건 야당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건강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서민 가게의 안정을 위해서도 통과시킬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노동문제 해법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그때 가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45초 남아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32초 남아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분 5초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서 18조 원의 재정 지출을 도모하려고 재정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임금 인상만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도 없고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여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만 하지 말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겠습니다. 야당도 집권한 후에 본인들의 정책을 갖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4.5%였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가 3.2%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3.1%입니다. 과연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이 유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민 중심의 경제 정책이 유능한 것입니까? 오바마의 경제 정책은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론과 같은 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서민 유능한 경제 성장의 길을 찾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재정 적자가 30조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160조의 재정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3%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대외 경제 환경 탓이고 야당 탓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 탓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킬지 국가발전 전략이 없는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이 심지어 길거리 서명운동까지 나섰습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다 갖고 있는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과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그리고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마치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을 궁지로 몰듯이 길거리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관건선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 사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이 다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주로 경제민주화 문제와 재벌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문가 패널이 보충 질문한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은 모든 토론자에게 공통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별 토론자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단 모든 토론자에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질문을 하셔야 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특정한 토론자에게 질문이 너무 집중되는 경우에는 제가 조금 나서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가 질문을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선 가계부채 문제를 첫 번째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공통 질문인가요? 아니면 개별 질문인가요? 공통 질문입니다. 예, 공통 질문이고요. 가계부채가 1,000조 원, 1,100조 원, 이제 1,200조 원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다음 달, 이제 일주일 후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 규제에 들어갑니다. 서울과 경기권을 시작으로 해서요.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 대책 평가와 혹은 각 당의 추가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가계부채 문제는 또 필연적으로 부동산 경기 문제와 직면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각 당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이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 어디에 더 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여기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통질문의 순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정의당 순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죠. 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을 증대해야 합니다. 그 소득 증대의 핵심적인 길은 좋은 일자리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교육, 복지 등에 소요되는 이른바 사회 간접비용,
생활자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계의 부담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률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자 제한을 지금 30%에서 25%로 낮추고 또 대부업의 경우 39%에서 35%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나 더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집값으로 인한 그런 부담이 많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과 또 전월세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주거로부터의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을 발전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가계부채가 뭐 1100조에서 1200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관리는 어떤 관리가 있느냐 하면은 총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규모를 총량적으로 지나치게 줄이게 될 경우에 이것이 소비 위축을 갖고 오고 한국 경제 전반에 주름을 가져올 것이어서 이걸 급격한 총량을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가계부채가 문제가 됐던 거는 주로 변동금리에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측면에 있어서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자만 한 5년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치식 상환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건 바꾸는 이런 질적 구조 개선을 하면은 이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으면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갖고 있어서 크게 아주 뭐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은행권의 부실이 한국 경제 전반에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이 리스크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 양적이 아니라 질적인 구조 개선을 이룩한다 그런다면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내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박원수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0%입니다. OECD 평균이 130%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3년 말에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에 가처분 소득 대비 160% 수준이던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해서 5% 정도를 감축하겠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과는 오히려 10%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몰두하면서 무려 가계부채가 200조 원 늘었고 가장 많이 가계부채가 이 기간 중에 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또 향후에 미국발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면 이게 자칫 가계 위험으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변동금리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66%가 변동금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6%가 변동금리이고 나머지도 고정금리가 아니고 일정 기간 고정금리 이후에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그런 혼합금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가계부채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달에 이 가계부채 이 종합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냉원탕을 오가면 안 됩니다. 바로 엊그저께까지는 LTV DTI 완화해서 가계부채 늘려가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을 취하다가 갑자기 가계부채 총량 관리하고 질적 구조 개선하겠다라면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정책 기조가 오히려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저는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철진 씨 혹시 추가 질문하실 거 있는지요? 일단은 각 당 입장 뭐 잘 들었었는데요. 이제 필연적으로 다음 달부터 대출 규제 들어가면 부동산 경기는 어느 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뭐 짧게라도 이쯤에서 부동산은 좀 두더라도 방점은 가계부채 이 정책에도 뭐 찍어야 된다. 아니면 아직도 가계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질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경기 부양 쪽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누리당부터 시작하도록 그럴까요? 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세수도 증대되고 국민들이 자기 집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만족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전월세 특히 전세 보증금 같은 것이 이제 폭등하는 문제도 결국은 공급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도 확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동산 경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우선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기적인 부양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키운 주범입니다. 이제는 한국 경제의 위기의 뇌관이 될 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는데 여기서 여전히 부동산 경기를 유지한다는 것을 경제정책의 주로 삼는다는 것은 자칫 이렇게 위험성이 커진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대두되어 있는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관리에 집중해야 되고 단지 양적, 질적 관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서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이런 분들의 채무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특히 이 당장의 총량을 줄이기가 어렵다면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즉 변동금리 위주로 그리고 원리금 분할 상환 위주로 돼 있는 대출 구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죠.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부채를 잡는 것과 주택정책, 부동산 그 정책을 펼치는 건 동시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펼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 정책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전월세 대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어려운 서민들 가정에서부터 전월세 대책에 혼란이 오고 부동산에 혼란이 오면 이것이 곧바로 미국에서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가계부채의 문제들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부분들을 좀 더 공급을 늘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0% 수준으로 최소한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입자 보호 대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예컨대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소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대책들을 동시에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곧바로 가계부채를 사회적 갈등으로 폭발시키는 이런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동시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유토론에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인데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진 연구원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질문해 주시죠. 예, 앞에 모두 발언의 주요 3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평가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헌법 119조에 국가는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을 필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 세상을 떠들게 했던 모 그룹의 형제의 난도 있었고 최근에 또 20대 신입사원까지 구조조정한 기업의 맥락을 보면 사실은 무리한 인수를 해서 그런 초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민주화 정부 공약 정책 중에 대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적 연기금의 개입 혹은 소액 주주자들이 내가 소유한 이 기업, 이 자산에 대한 감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이 독립적 사회이사 제도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세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여당에서 먼저 말씀하세요. 박 의원 먼저 하시죠.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민주화 공약 처음에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만 용두사미가 돼버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8개 공약, 20대 국정과제,
아예 공약에 있던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 안 된 것도 있고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 그 패널께서 질문하셨듯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경제민주화가 완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완성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기회를 공정하게 갖고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그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저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명백한 갑을관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대기업의 독점과 또 대기업의 어떤 횡포 그리고 잘못된 거래 관행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 대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정반대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모두에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저희 당이 갖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 제 순서가 돌아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 공약하셨던 것을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그 적합업종제도 그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겠다. 이거 반쯤 된 것 같습니다. 중소도시의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겠다. 이런 건 전혀 안 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이런 것들을 근절하겠다. 이건 반쯤 된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그 고발권 폐지하겠다. 이것도 반이 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그 조달청에서 고발 요청권을 부여한 이런 정도로밖에 안 됐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또 횡령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하지 않고 오히려 재벌 석방만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정 내부 거래 금지 규정을 더 강화한다고 했는데 반쯤 한 것 같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이것은 했습니다. 또 소액 주주 등의 그 비지배 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 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했지만 안 했습니다.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의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 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등등 23개 중에서 17개, 15개 정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그 정량적으로도 경제민주화 이것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항목 하나하나를 들어서 23개 항목 중에 17개가 되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명을 하셨는데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시죠. 예. 우리 패널 질문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공적 연기금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그다음에 독립적 사회이사 제도 신설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이걸 물었는데 우리 이인영 의원께서는 경제민주화 전반에 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인영 의원께서 동문서답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동문서답을 먼저 하고 패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약을 100% 이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공약 수립 단계에서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집권한 후에 어느 정부든 간에 국정과제라는 명목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경제주의에 반하거나 또 현실성이 없거나 그 제도를 채택했을 경우에 국민 경제에 오히려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정리를 해서 국정과제로 정리를 합니다. 20개 중에 13개를 지금 도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65% 성과인데 저는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의 공약 실천율을 한번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도급보 위반 행위, 또 유통에 있어서의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 90% 정도의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경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는 시장경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데 경제 활성화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꾸만 대기업 우리가 지원해줬다 그러는데 대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고용 창출하거나 수출 많이 하면은 그와 관련된 세제적인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왜? 고용이 증가해야 일자리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고용 절벽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 모든 제도가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이것이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적 연기금이 개입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인기업, 사기업에 대해서 이 공적 연기금을 투입했다고 해서 지배구조 개선에 개입하게 되면은 정말로 정부의 밑보인 기업은 정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작용이 더 심하고 국민들의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독립적인 사회사 제도를 비롯해서 뭐 집중투표제, 다중투표제 이런 부분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건 맞습니다만은 이 제도가 지금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도 채택을 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너무 급진적인 제도여서 제가 법사위 간사할 때 법무부가 하겠다는 것을 법사위원들, 저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이 제도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막은 것입니다. 네, 김종진 연구위원 혹시 추가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요? 예, 여쭙습니다. 영세 서민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편의점이나 음식업에서 이제 카드 수수료 문제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부가 약 일반 가맹점 연매출 10억 미만의 카드 수수료를 올리려고 했다가 잠시 보류한 걸로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혹시 주요 정당에서 이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문제 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수료 문제 등 이렇게 좀 짧게만 각 당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공통 질문인지 아니면 개별 질문? 예, 개별 질문. 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우리 당이 노력한 결과 최근에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가 더욱더 인하될 수 있도록 우리 카드 회사라든가 또 재정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한 분에게 3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죠. 우선 제가 동문서답하지는 않았고요. 그 독립적 사회이사의 주주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구축하기로 했는데 구축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적연금의 지배 주주 혹은 지배 기구 이런 개선을 위해서 투입하는 건 투입할 수도 있고 또 투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런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카드 수수료는 추가로 인하될 필요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한 0.5%에서 1% 정도 인하됐으면 좋겠고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가맹료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 한 37%가량 나오는 것들을 대략 17%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카드 수수료 인하 당연히 돼야 되고요. 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서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이 정도 했으면은 얼만큼 한 거 아니냐. 근데 공약 이행이라는 거는 스스로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자평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유권자인 국민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봐서 평가하는 것이 더 진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이 충분하다고 생각할까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이 충분한데 이렇게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또 가불관계의 문제 그리고 소득 격차, 양극화 이 문제가 여전히 이렇게 심각할까요? 저는 굉장히 지금 자화자찬식의 답변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남아있겠습니다만 두 번째 주제가 또 있어서요. 바로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의견의 차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바로 노동문제 해법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공통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노동개혁 법안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지요. 한국노총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요.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도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대파업을 또 선언해 놓고 있죠.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각 당의 입장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각 토론자에게는요, 모두 9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답변은 가급적 2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부터 말씀하시죠. 네, 박근혜 정부가 귀엽고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사용자 멋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는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선 공무원의 행정사무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을 부추겨서 노동 현장의 갈등과 저항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권이라는 헌법 가치를 유린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32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32조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노동자 동의를 의무화한 95조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법률상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저 성과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사용자가 해고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하고 사회 통념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서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명백히 반하는 내용을 행정지침에 담은 것은 일종의 행정지침의 입법화이며 국회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위헌적인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70년대에 위헌적인 긴급조치로 헌법을 무력화시켰던 것에 비한다면 이번 행정지침은 위헌적인 노동계약 긴급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경제적 해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모든 노동자를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몰아넣는 노동불안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답변입니까? 예,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년 60세가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30만 명이라는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떠나야 됩니다만은 정년 60세 의무화로 노동시장에 잔류합니다. 그리고 10만 명이라는 청년들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어서 청년 고용 절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심각합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느냐 중소기업에 근무하느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을 100이라 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에 최장입니다. 이의 해소가 시급합니다. 사회 안전망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타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지난 9월 15일에 이룩하였고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5법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개정해서 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개정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취업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오늘날의 이 어려운 노동 문제가 해결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께서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박정희 대통령까지 거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야말로 정치공세다,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죠. 네, 노동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식의 노동개혁은 노동계약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엄청나게 양산합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이야기는 모든 노동자에게
평생 기간제 노동자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견 범위를 늘리면 약 450만 이상의 용역 근로자, 파견 근로자만을 양산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더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기업에게, 특히 재벌에게 임금 비용을 줄여서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는 의도가 담겼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주장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OECD 평균 11%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2%입니다.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르면 32%입니다. 민간 노동단체의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이 45%라고 합니다. 1,900만 월급쟁이 중에서 850만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합니다. 멕시코에 이어서 2124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정해진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자는 얘기는 노동자 보고 기계가 되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닙니다. 임금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통상임금은 법대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것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지불하면 됩니다. 시행령으로 오히려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여서 결과적으로 임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임금 착취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법에 의한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지침으로 하는 것은 이른바 초헌법적 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얼마 전에 이와 같은 초헌법적 반노동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더구나 해고는 노동자에게 사회적 살해에 해당합니다. 마음대로 쉽게 값싸게 해고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노동법을 개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회적으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노동개혁은 노동 그 자체만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재벌개혁과 함께 가야 합니다. 거기서 청년 일자리의 돌파구도 더 많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 분 발언을 정리해보자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세 분 다 동의를 하시지만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방향이 과연 근로자의 생활조건,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토론자의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는데요. 토론자별로 약 7분 정도 발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차례로 나눠서 발언하시면 앞에서 못다 하신 말씀을 뒤에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부터 발언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정년 60세가 강제와 의무화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 40만 명의 신규 인력이 잔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임금 피크제 도입해야 됩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절약된 재원과 기업이 거기에 상응하는 기여분을 합해서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도 인상해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와 파견제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거짓말입니다. 허언입니다. 기간제법 개정 요지는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2년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5세 이상은 약 9.3%만 2년이 지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또 취업 시장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80%가 2년 연장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 실용적인 태도로,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그 기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기간제란 말만 들어가면은 경기 들린 사람처럼 반대하는지 이러한 야당의 이분법적 사고, 그 다음에 진영논리에 갇힌 사고, 대기업 정규직만을 옹호하는 민주노총의 이중대 같은 그런 야당의 사고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견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55세 이상 장년자들 대부분 다 직장생활하다가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파견제라도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32개 업종을 제한 모든 업종의 파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하는 업종도 제한하는 업종의 전체 근로자 중에 1.33%만 파견 근로자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55세 이상 장년을 다 허용하면은 파견 대란설이 일어나는 것처럼 500만 명의 파견이 생긴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도 1 내지 3%만 파견 근로자가
지금 파견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왜? 야당이 무슨 근거로,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무슨 근거로 일하고 싶어하는 55세 이상 장년들이 일자리를 막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와 파견제를 허용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안정화시킨과 동시에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의당 박원석 의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모양이네요. 예, 지금 이 기간제 파견제법을 비롯한 이 노동 관련법 개혁안들은 이른바 재계의,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소원 수리법입니다. 오래된 재계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 대기업을 대리해서 이 재계의 소원 수리법을 국회에 통과시키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 2년을 4년으로 늘리겠다. 당연히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관련해서 심지어는 여론을 호도하는 일까지 발생하는데요. 설문을 돌려가지고 2년하고 그만둘래 아니면 4년 연장할래? 라면 당연히 4년 연장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전제가 틀린 질문을 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요. 애초에 기간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법입니다.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 사유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 입법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간제로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양산해 놓고 그 사용 기간을 2년을 더 늘려서 더 양산하겠다는 법은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파견법, 재벌 대기업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에 대해서 이미 판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견 업종을 23개에서 지금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사내하청 불법 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그런 입법적 발상이고 불법 파견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55세 이상의 중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파견직을 떠돌게 되고 고소득 전문직들 평생 파견직을 떠돌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40% 정도가 파견 노동자가 추가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벌 대기업, 10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한 1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0만 명이 파견직입니다. 그리고 그 40만 명은 대부분 불법 파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 노동법은 이런 파견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더 악화시키겠다는 그런 법입니다. 결코 국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기간제법, 파견제법이 사실상 대기업의 소원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죠. 우선 기간제법을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5년에서 7년입니다. 2년 기간제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은 사실상 평균 근속 연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평생 기간제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 무서운 법입니다. 파견법을 시행해도 파견 혹은 용역 근로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가 무려 460만 명에 이릅니다. 이른바 도금, 또 용접 이런 뿌리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40만 명이고 또 5,600만 원 이상의 이른바 고소득자가 한 70만 명에 달하고 그리고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한 4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게 최소한 460만 이상의 그런 파견직, 용역 근로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 용역직 노동자나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이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거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의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2014년 규제 기호틴 민간 합동회의에서 몇 가지 과제들이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 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근로시간 단축 규제를 유연화하는 것, 업무 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확대하는 것,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
대체 근로 사용 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 통상임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 임금 피크제를 법제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정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그 요청 사항이었고, 이 부분들을 지금 이른바 노동개혁의 이름하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게 하면서 노동개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또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근로조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말씀하시죠. 우선 파견제와 기간제가 대기업의 소원수립법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대기업은 이 파견제법, 기간제법 개정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그중에서 뿌리 기업협의회에서 이 파견제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견제는 미국 같은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독일도 몇 개 업종, 일본도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견제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파견제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여하히 좁힐 것이냐, 여기에 노동개혁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지, 파견제법 개정하고 기간제법 개정한다고 이게 노동개혁이라는 주장은 OECD 국가 또 IL에서 볼 때는 고숨을 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시간들을 단축해서 좀 일자리를 나누고, 또 파견제, 기간제 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좀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발전 산업법, 제조업에 비해서 취업 유발 효과가 2배나 높은 서비스 발전 산업법을 통과시켜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목을 매다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미명하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심판하는 것이 민주제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 미명하에서 계속해서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국민들이 뭘 보고 심판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해놓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야당에서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다수의 선택을 받은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그런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 노동개혁의 목표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없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토론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죠. 야당의 임무 중에 하나는 정부 여당이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야당에게 부여한 임무입니다. 정부 여당이 옳게 가면은 저희는 발목 잡지 않습니다. 요컨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은 대체로 저임금과 또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켜서 나쁜 일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한 짓을 정부 여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비판이고 국민이 야당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혹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재벌 개혁을 통해서 20만 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재벌에 주었던 특혜를 철회해서 조세의 건강성을 회복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정을 투입할 때 약 5년에 걸쳐서 100만 개의 공공분야에서 괜찮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규모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만 심대히 증대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예, 2016년에 대한민국의 야당은 그 대통령이 시킨다고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유신시대 유정회가 아닙니다, 국회가. 새누리당은 대통령 얼굴을 쳐다보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야당은 국민을 보고 일을 합니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그리고 국민의 권리에 반하는 법안들을 함부로 통과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중장년층들의 임금을 줄이고 내지는 해고를 쉽게 해서 그 자리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아버지 일자리 뺏어서 아들한테 주겠다.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장년층 임금을 줄이고 중장년층의 해고를 쉽게 한다 그래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고용은 장년 노동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현재는 공공기관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민간 300인 이상의 민간 대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그 비율도 3%에서 5%로 늘리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23만 개 청년 일자리가 신규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의 1%, 6조 원만 투자를 하면 2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감세 정책에 기반해서 지금 사내 유보금이 거의 700조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그중에 1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거의 600조입니다. 이것에 1%만 투자해도 상당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세 번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우리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124시간입니다. 법정 한도인 52시간의 노동시간만 지켜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안 60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자, 과로사를 부추기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 하겠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됩니다. 지금 10대 기업의 노동자 130만 명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49만 명, 파견 노동자가 40만 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 그 40만 명의 파견 노동자 대부분은 불법 파견입니다. 이걸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한다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고 해고를 쉽게 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 전혀 작동 불가능한 대안이고 올바른 대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는 게 지금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얘기셨는데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주의적인 주장입니다. 저러니까 집권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으로부터 벗어나야 저는 집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만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비정규직,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임금이 계속 낮아지고 또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에 SKT가 5,000명의 인원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정규직 2,000명입니다.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5,000명으로 유지되던 회사가 2,000명으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0명은 전부 비정규직으로 도급 용역으로 다 나아가야만 이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민주노총은 정규직 근로자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정규직의 배별로 이기적인 노동운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근로자 고용 세습까지 시키고 있고 불법 파업, 불법 집회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제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법률로 규제한다고 해서 경제 현상이 법에서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 주지 않는 것이 경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결국은 고용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작동을 해야 경제가 깨지지 않고 경제라는 독이 깨지지 않고 온전히 유지될 수가 있고 그 독 안에 피어있는 꽃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나친 규제
또 강제적인 방법은 전혀 현실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 말씀하실 때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민주노총 이중대 혹은 민주노총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탈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좀 모독이다, 지나친 언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새누리당을 정경련 지구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지금 민주노총에서도 자기 조직률의 한 20%에서 25% 정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민주노총조차도 새누리당이 규정하는 대기업 노조의 어떤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민주노총조차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런 추세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점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이 97도에 있는 상태와 100도씨에 있는 상태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35%와 45% 사이에 있는 것과 45%에서 55%의 사이에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폭발할 수 있는 임계치의 직전에 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주장이 포퓰리즘이고 민주노총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정경련 경총 재벌들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앞잡이 노릇하는 걸 그만둬야 경제 망치고 나라 망치는 그런 일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찻대기로 맺어진 돈독한 사이가 여전히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노동시장 개혁 문제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그런 노동시장 개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줄이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노동시장 개혁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들은 한결같이 이것에 역행하는 그야말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그런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양대 지침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 노조나 혹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명백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개 행정지침으로 뒤집겠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10% 안에 들지 못하는 90% 노동자들의 지위, 90% 노동자들의 권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고 일하는 사람들을 마치 기업의 도구처럼 여기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앞장서는 한 저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발 정부 여당이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하고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각각 1분씩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토론 시간에 더 하시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만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확실하게 일자리 나누기 효과에 의해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산하의 노동 기관, 연구단체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60시간, 그리고 또 40시간 가까이 줄여나갈 때 적으면 20만 개, 많으면 200만 개 가까이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정부는 주목하고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 입법 개혁 과정들은 말하자면 반칙 입법이고 또 배신의 정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합의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도 입법 활동을 진행했고 또 대통령이 공약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이 공약과 정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신의 정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유연할 대로 유연합니다. OECD에 따르면 개별적 집단적 노동보호 지수로 보면 OECD 최하위권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기업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경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경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국민이 가난하면 기업도 나라 경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그런 인식 아래 국민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CEO들, 임원들의 비상식적인 연봉에 손을 대겠다, 규제하겠다. 그런 발상 이 정부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 불평등의 문제이고 양극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지만 시간이 다 돼서요. 지키겠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가 패널이 보충 질문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앞서와 같습니다. 두 분 패널이 질문하고 토론자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모두 20분이고요.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다 간결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종진 연구위원이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실까요? 예, 노동 문제는 개별 질문 각 당에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으니까요. 예. 쟁점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해고와 파견 근로자법은 IMF 구제금융 시기에 도입이 됐거든요.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아마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기가 그와는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파견 근로자를 하면 일자리는 창출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파견 근로자가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임금 격차 해소, 또 서울역 앞에 모 대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사전에 했더니 파견 근로자한테 자기는 그 대기업 빌딩에 커피숍이 있는데 가지 못한답니다. 파견 근로자라. 직영 사원들은 가능한데 이런 보완책이 외국에는 완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선전의 중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워낙 그 대기업 정규직이 힘이 좋다 보니까 거기만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서 결국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파견제법에 대해서 우리 선진제도하고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파견 제한 없습니다. 독일 건설업 제약하고 파견 제한 없습니다. 일본 몇 개 업종 제약은 없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55세 정도 되면 기업에서 다 퇴직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 파견 근로자라도 허용을 해주자. 이 국내 주책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고소득 전문직 쓸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비싸서 쓸 수가 없습니다. 파트타임이라도 고소득 전문직들 좀 활용하게 해주자. 이래서 이게 나온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뿌리 산업 같은 데는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보다도 임금이 한 30만 원 더 싼 도급으로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있고 불법 파견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현실을 규율을 못합니다. 그럼 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범법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줄 의무도 난 국가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파견제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선전에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진 연구위원 또 질문하시죠. 예.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작년 한 해 동안 뭐 열정페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됐었고, 속되게는 뭐 티슈 인턴이다, 뭐 일회용 쓰고 버린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수습사원이나 기간제 계약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공정기준법에 이런 것들 보완책이 있는데, 혹시 정의당에는 이런 인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인턴과 같은 그런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잘못된 고용 관행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도 지금 인턴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만 해도 그 인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뭐 거의 최저임금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또 규정상 1년에 10개월밖에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2개월을 고용하려면 의원이나 의원실에서 그냥 개별적인 비용으로 그 인턴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그 국회 사무처를,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 인턴들의 급여 현실화를 위해서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최근에 국회 인턴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 인턴 유니온을 결성을 주도한 것이 바로 정의당의 청년학생위원회고 얼마 전에 국회 사무총장과 교섭까지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노동시장에 잘못된 삐뚤어진 그 가불관계 혹은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을 원칙대로 엄격하게 집행해서 근절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불안정 노동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조치들이 강화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의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뭐 정부에서 지금 서비스 선진화법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서비스 일자리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모 백화점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판매직 모습도 언론에 화제됐고, 뺨을 맞으면서 일하는 문제들도 화제가 되면서 감정노동 문제가 사실은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주요한 노동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3당의 의원님들이 다 법안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감정노동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감정 노동자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체 노동자, 특히 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한 40%, 42%쯤 되는데요. 약 74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늘어나고 또 그것 중심의 고용 비용이 증가하면서 감정 노동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땅콩 회항이라든가 그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 문제라든가 또 백화점 직원의 무릎 꿇기 이런 그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선 감정 노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이것을 말하자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직장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착한 소비자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시민의식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되고 또 높아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사업주들도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장소 내에서 이런 감정 노동으로 해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업무 정지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의 대표도 업무 정지를 요청하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가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법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감정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등한 대우를 받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감정 노동자들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건 간에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런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파견직을 허용하고 또 기간제 사용을 또 허용하고 이런 과정들은 보면 충분하게
근로 조건, 예컨대 노동 상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들을 우리 정부가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영역, 특히 실업부조 등등에서 충분히 그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이런 또 감정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부분들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잠시 실업 상태에서도 자신이 재취업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상태 속에서 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도둑이 많다고 우리가 그 도둑질을 합법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관행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도화해서 보장해주자는 이런 그 비정규직 혹은 파견법, 기간제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눌려주자는 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안 하는 이런 그 노동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준 연구위원 혹시 추가로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지요? 정철진 의원님 하신다면 그러면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가 먼저. 네, 저도 이제 개별 질문으로 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님께 먼저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임금 피크제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임금 피크제에 좀 적용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대 후반, 뭐 중반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곳들은 뭐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일부 참 뭐 시내 직장으로 불리는 곳들인데 과연 이런 일부에게 적용받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신규 고용을 늘릴 수 있는지 이 효과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과연 기업에게 임금 피크제를 허용을 했을 때 그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규 고용을 안 했을 때 경기가 어렵다는 사원으로요. 그 임금 피크제는 받았지만 이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했을 때는 혹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임금 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포함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 이렇게 법의 본문에 규정을 했습니다. 여야 합의 또 노사장 간의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년은 60세로 연장이 되는데 임금 피크제 도입을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 안 하면은 결국은 청년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이고 또 청년들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원이라는 건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정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55세 이상, 57세, 58세 되는 장년들에게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해고를 강요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라는 것은 일정 수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년이 연장돼서 퇴출돼야 될 사람들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런다면은 결국은 청년들 고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나선 것이고 그 임금 피크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절약된 재원으로 청년들에 대한 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그렇고 대기업도 지금 하겠다고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약속을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 30만 명 가까운 청년들 고용 계획도 발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임금 피크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하고 신규로 청년을 한 명 더 고용하면은 중소기업은 1,080만 원, 대기업과 공공기관 540만 원의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좀 고용을 해라. 이런 유인책을 통한 것만 가능한 것이지 임금 피크제를 도입 안 했는데 청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는 각 기업마다 각 회사마다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나누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찬성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괜찮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괜찮은 일자리의 정규직 이 노동자들은 실은 임금 삭감 없는 일자리 나누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려면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임금 저하라든가 삭감을 각오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괜찮은 일자리의 기존 노동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접근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우선 그 일자리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해당 노조의 사례를 들어보니까요,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또 생산성, 생산 목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길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임금을 얻는 이런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 생기는 여가 이런 것들을 자기를 다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노동자들에게만 요구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업도 동시에 마찬가지로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입니다. 기업도 양보하고 노동자도 양보할 때 일자리 나누기는 더 촉진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주로 대기업의 이윤과 중소기업 이윤의 격차로부터 생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10대 90이었던 것이 100대 90이었던 것이 100대 60으로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이 독점적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중소기업에게 나눠줘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여력을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동시에 굉장히 중요하다. 정 안 되면 초과 이윤이라도 나눠주면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노동자가 우리 노동자의 88%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혹은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면은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정의당 우리 박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이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같은 경우에 반시장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정의당 같은 곳에서는 정의당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고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벌을 개혁하는 것과 이게 어떻게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든가 노동개혁으로 이어지는지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이 질문과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재벌가 오너가들을 개혁한다고 하면 이사회 형태로 운영될 것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더 효과성과 효율성을 더 강조할 텐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개혁으로 이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벌 개혁은 크게 두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벌 기업의 비정상적인 소유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거고요. 다른 한 측면은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분산시키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동개혁 문제는 특히 후자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이인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중소기업 간의 이익률의 차이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심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경제성장의 과실이 그리고 국민경제의 성과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자원 배분의 왜곡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혁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익공유제나 성과협력제나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좀 고르게 나눠질 수 있다면 경제력 집중도 해소될 수가 있고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이런 현실적인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의 해소 없이 이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노동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유언하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모두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반시장적이냐 이 문제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민간 대기업에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특별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합헌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의 그 청년 고용 의무제에 대해서도 이게 위헌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이거는 청년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정도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이 자체로서 이게 무슨 반시장적이거나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청년들 심각합니다. 아무리 스펙 쌓아도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바늘구멍 뚫기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갖게 해주는 것이 저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현실적으로 장년 고용을 줄여서 내지는 장년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장년들의 해고를 쉽게 해서 그 임금을 줄여서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바도 없고 임금 피크제 효과 좀 전에 그 토론이 있었는데요. 임금 피크제 채택한 기업에서 청년 고용이 늘어났다는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비현실적 방법이 아니고 당장의 양질의 그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 청년 고용 의무제를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대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진 연구위원, 공통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 하나 더 해주시죠. 예, 지금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저성과자 해고 그리고 10인 이상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관련해서 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 모두 발언도 있었고요. 각 정당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긍정성과 부정성이 다 존재할 텐데 권성동 의원님부터 그 의견들을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노동부에서 공정해고 지침 그리고 이제 취업규칙 지침, 2대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지침은 기존의 법과 그 판례를 정리해서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대 지침 시행으로 인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이 좀 더 가속화돼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청신호를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해고 문제는 일반 해고와 둘러싼 분쟁이 연간 한 13,000건씩 일어날 정도로 아주 분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측에게 어떤 경우에 해고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해고를 하면 안 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고가 되면 내가 부당 해고고 이런 식이 되면 합법 해고라는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는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용자에게는 부당 해고의 길을 막는 예방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한 것 중에 좀 부연해 설명할 것은 우리가 주당 68시간 노동시간을 52시간을 줄이려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8시간을 추가적으로 노사 합의가 있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68시간 하고 있는데 52시간 하면은 영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임금이 한 달에 40만 원 내지 50만 원 간축됩니다. 근로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과도적으로 단계별로 52시간으로 가자 해서 8시간을 추가 허용하는 것으로 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고요.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는 벨기에에서 시행했는데 민간 부분 해주시죠. 했는데 벨기에에서 3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반 해고 지침이나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는 상당히 지금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것은 공정한 해고가 아니라 맘대로 해고고 쉬운 해고고 값싼 해고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법에 의한 절차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지침에 의한 절차가 쉽겠습니까? 법으로 엄격하게 어려운 것을 지침으로 쉽게 해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해고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값싼 해고입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해고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찍어서 내보내는 이런 퇴출 과정에 의해서 퇴직금도 못 받는 값싼 해고에 해당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맘대로 해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공정해고가 아니라 맘대로 해고고 값싼 해고고
또 쉬운 해고다 이런 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은 명백합니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침으로 또 가이드라인으로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줄 소송이 아주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급격한 사회적 혼란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해 둡니다.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예,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는 법률상 근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뛰어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해고가 아니죠. 마음대로 해고,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 쉬운 해고를 제도화시키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이미 이런 그 일반 해고가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업무 역량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또 성과 향상이라는, 성과 목표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전환 배치하고 그리고 보직도 주지 않고 그렇게 괴롭혀서 직장을 나가게 하는 이런 일반 해고가 이미 만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우리 기업의 성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어떤 기업도 그런 지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관적인 잣대로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특히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대상인 그런 그 중고령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주던 희망퇴직금도 안 주고 쫓아내게 하겠다. 그런 발상이 오히려 현장에서 만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혼란과 갈등과 또 그에 따른 비용과 이런 것들이 초래될 겁니다. 결코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토론에서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올해 한국 경제는 3% 안팎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낙관적 전망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돌파구는 소득주도 성장, 고용 창출 성장, 그리고 사회 협력 성장, 통일 주도 성장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이 정체하는 조건에서 내수를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고 임금 소득을 올려주면 내수의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노동과 자본의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기업부터 양보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길은 열립니다. 재벌 감세를 철회하고 이를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공공 서비스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 협약적 성장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화적 전기를 반드시 마련해서 남북 간의 분업적 생산 구조를 마련하면 1% 내외의 추가 성장의 잠재력을 우리는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외면하고 노동에게 일방적 희생을 전가시키는 노동 계약은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그 해고를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쉽게 그리고 마음대로 값싸게 해고하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합의 위반이고 충분히 협의한다는 그 정신을 위배하는 이 일을 정부가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예,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가 돼야 합니다. 과거처럼 기업의 시각에서 일방적인 편협한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그런 논리는 낡은 경제입니다. 이제는 국민 경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지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 기업 환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은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가계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벌 대기업 중심 그리고 수출 중심의 낡은 경제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가부채 심각하게 늘어났고 가계부채 또한 심각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직면해 있는 경제 위기를 풀어갈 아무런 해법과 아무런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개혁을 통해서 가뜩이나 살기 힘든 노동자들의 목을 더 조르겠다는 것이 저는 박근혜 정부가 고작 보여주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에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가계경제 중심으로
그리고 소득을 높이는,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 경제 중심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말씀하시죠. 경제를 둘러싼 대내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출도 증대시켜야 되고 내수 경기도 진작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많은 관료들이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그리고 학교 보건법 등을 제안을 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근로조건을 올리기 위해서 노동개혁 5법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개혁은 기득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노사 모두가 희생과 양보를 해야만 개혁이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노동단체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그리고 노동단체 내의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노사정 대타협마저 무위로 돌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해서 그야말로 우리 기득권을 깨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여당이 제발 좀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심판을 저희들이 기꺼이 받겠습니다. 왜 야당이 집권도 하지 못하고 다수당이 되지도 못했는데 정부 여당의 정책을 사사건건 발목 잡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2시간 동안 한국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어쨌든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토론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토론이요. 오는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제2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로요. 다음 달 26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국민질문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국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마련했던 제1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